이 양적 완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언론사 국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양적 완화 검토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오늘 곽수정 경제학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양적 완화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이제 좀 제공을 해서 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네. 앞서 이제 김종수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진국들이 이제 앞서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한국형 양적 완화인데 어떻게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틀린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에 약 4조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역할을 하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를 펼쳐서 지금 약 1조 유로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양적 완화를 했고요. 네. 아베노믹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것도 헬리콥터 벤, 즉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베노믹스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또 일본과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양적 완화를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에 충분히 한국은행이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도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 전반에 대한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뭐 양적 완화라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지금 네. 한국형 양적 완화는 조금 기업의 구조 조정을 돕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다는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에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마 2008년도 미국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에 시간을 조금 과거로 돌리면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사태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항공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빠졌었죠. 그 당시에 미국 의회를 통해서 항공산업의 긴급 재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 2008년 직전에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특정 산업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것도 일종의 작은 의미에 있어서 양적 완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앞에서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과거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쪽에 쓰였는데 예. 한국형 양적 완화는 특정 산업, 즉 조선과 해운 쪽에 집중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한국형 양적 완화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 네. 뭐 통화 정책을 뭐 이렇게 좀 도입해야 할 만큼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통화 정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금리 정책을 이야기할 때 통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리가 뭐 0%나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 정책을 사용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시켜서 정책을 쓸 때는 소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금리는 포기를 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금리 정책은 아마 우리가 1.5%의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더 낮출 것인가의 논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과 별도로 정부에서 요청하는 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업은행에서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번에 양적 완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실제로 발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채무 관계지만 제가 일단 팔았으니까 그 돈이 제 자본으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반대 입장일 수가 있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또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이런 형태의 채권인데 산업은행이나 또는 수출입은행에서 만약에 이번에 채권을 발행한다. 산업금융채권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발행한다고 하거나 또는 코코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뭐 모든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원리금 상각이 바로 부실 기업이 발생하면은 원리금 상각이 되어버리는 코코증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위기에 빠진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다. 근데 앞에서도 우리 김종수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건 대우조선이 발행하는 채권이건 이것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할 때 결국 국민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이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증을 서줘야 된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를 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처럼 나도 수익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직접 돈을 발행을 해서 산업은행 채권이나 수출입은행 채권을 사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법상으로 지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지금 양적 완화를 단행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정부에서 양적 완화 이야기를 물론 4월 총선에 앞서서 하나의 공약 사항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충분히 검토가 될 법한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 경제 산업 전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우리가 늦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첫 번째는 중국이 6년 전부터 이미 조선업계가 상당히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좀 대응 방법이 늦었다. 대응 기간이 늦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시듯이 또 두 앵커께서 여쭈고 계시지만 양적 완화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이게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서 지원을 할 것이냐.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지원 로드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회수하겠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다. 이런 점에서 조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의문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 측에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법 개정 관련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고용, 실업률 이 두 가지에만 정책적인 목표가 잡혀 있는 기관입니다. 독립된 중앙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독립된 은행기관, 즉 소비자 물가와 실업만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은행에게 채권이 발행되면 그 채권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법을 바꿔달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을 해달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중앙은행으로서 법 개정과 함께 해볼 의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 기능인 자칫 정부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같이 뭐 합의하고 협의하는 건 좋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그 노력을 하느니 무시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또 무조건 따르자니 그것도 불편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이 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 법 개정 관련해서. 법 개정 관련해서. 법 개정은 앞에 김종수 기자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산업법과 한은법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한은법의 76조하고 68조에 일반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되 그 투자가 이익을 발생하거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곳, 즉 정부의 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좀 정부가 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직접 투자할 경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즉 산업금융채권을 산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코코증권을 산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소야대의 국회가 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회 동의를 얻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조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좀 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좀 부정적입니다.
끝내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면 어떻게 구조조정 계획에도 좀 약간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30년 걸쳐서 지어진 샨샤댐의 예.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샨샤댐 지을 때 그 공정을 관리하던 분이 지금 최고 책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30년 전에 샨샤댐을 건설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 중국의 토목 기술은 아마 지금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 덕분으로 지금 중국의 샨샤댐과 토목건설 기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국에서 많은 야당이나 또는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IMF에 못지않은 위기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산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어떤 경제가 계속해서 연착륙으로 간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제 리듬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치적 상황에 호불호를 떠나서 한국 경제 전반의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계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또 기업계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을 만약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정책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비용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 비용 자체가 뭐 1,000억, 2,000억 정도가 아니라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이미 뭐 해운사나 또는 조선사의 부실 규모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팔았을 때 모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4,000%가 넘어가고 있고 2,0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인데 대우조선이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4,000%, 또 2,000%입니다. 이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한은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의 통화권을 이용을 해서 좀 발행을 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김종수 기자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우리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 어젠가요? 아마 미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를 의심국가, 환율 조정 의심국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제 이게 산업 구조 조정에 불필요한 자금이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과연 한국은행이 그런 기능이 없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정당하게 볼 것인지도 의문이죠. 그렇군요. 한국형 양적 완화 그리고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